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따뜻한 위로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우월감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두 여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같은 반에 배정된 두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세린, 재벌가의 외동딸로 학교에 리무진을 타고 등교하는 아이였죠. 명품 가방을 메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그녀의 세계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윤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버지와 식당에서 일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소녀였습니다. 교복도 물려받은 것이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아이였죠. 두 사람은 조별 과제를 계기로 가까워졌습니다. 세리는 윤주를 좋아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자신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윤주가 신기했거든요. 세리는 윤주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윤주야, 과외 선생님 소개해 줄까? 우리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시거든.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 옷 좀 사야 할 것 같은데? 너 점심 못 먹었지? 편의점 가자. 내가 살게. 윤주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세린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시절은 더 외롭고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고마움 뒤에는 항상 묘한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왜? 나는 자꾸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까? 왜 세린이의 배려가 동정처럼 느껴질까? 윤주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세린은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를 도우려는 선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의가 윤주에게는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시키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린의 말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 말 속에는 너는 힘들지만 나는 괜찮으니까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윤주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그렇게 두 소녀는 친구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감정을 품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윤주의 집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윤주는 학원을 끊었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윤주를 불러냈습니다. 윤주야, 얼마나 힘들어. 내가 과외비 좀 대줄게. 부담 갖지 마. 우리 엄마도 괜찮대. 윤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세린아. 고마운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이런 거 당연한 거잖아.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갚으면 되지. 그 말에 윤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 말은 친절함인가요? 아니면 상처인가요? 윤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자신이 빚지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느낌이었죠. 세리는 진심으로 윤주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 선의 안에는 무의식적인 우월감이 숨어 있었어요. 세리는 윤주를 불쌍한 친구로 규정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게 세린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세린은 윤주에게 새 교복을 선물했습니다. 윤주의 교복이 너무 낡아 보였거든요. 윤주는 그 교복을 받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아니요. 자존심이 무너져서였습니다. 나는 시혜를 받는 존재구나. 윤주는 그날부터 세린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세린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선의와 자존심, 배려와 모욕감, 사랑과 질투가 뒤섞였습니다. 윤주는 세린의 친절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린은 윤주를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느꼈고 그것이 관계를 망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복잡함입니다. 특히 계급과 경제적 격차가 개입될 때 가장 순수한 우정조차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갈라서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졸업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윤주는 장학금으로 지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윤주는 생각했습니다. 세린과 나는 결국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엮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윤주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윤주와 세린은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능력이 있었고 야망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았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며 독립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졌고 관심사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주는 회사 미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도현. 중견기업의 이사로 윤주의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윤주의 꼼꼼함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도현은 윤주의 솔직함과 진정성을 좋아했고 윤주는 도현의 따뜻함과 배려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윤주와 도현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로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윤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윤주는 도현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유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할 때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현도 윤주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똑똑했으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여성을 원했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바로 세린이었습니다. 윤주가 우리 오빠와? 그녀는 기뻤지만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세린은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주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다니.
세리는 윤주를 축하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뒤틀린 감정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윤주가 이제는 같은 가족이 됐다는 사실이 낯설었거든요. 결혼 후 윤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의 집안은 윤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했어요. 시댁은 강남의 대저택이었고 시어머니는 윤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윤주는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일상은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쇼핑, 사교 모임, 해외여행. 그녀는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삶을 배워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주를 교육했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윤주는 그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녀는 똑똑했고 적응력이 빨랐습니다. 몇 달 만에 윤주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린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윤주가 세린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주는 이제 이런 곳에 자주 왔고 직원들도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윤주 사모님, 어서 오세요. 직원의 인사에 윤주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세린아, 이리 와. 세린은 그 말투에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 윤주는 세린아, 들어가자 정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주는 이리 와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주는 능숙하게 메뉴를 펼쳐 주문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메뉴판을 거침없이 읽어내려가며 웨이터에게 와인을 추천받았습니다. 세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낯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윤주일까?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 월급은 좀 올랐어? 윤주의 질문들은 자연스러웠지만 세린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그대로야. 근데 일은 재미있어. 그래, 그게 중요하지.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윤주의 말에 세린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인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주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유럽 여행, 시어머니와 함께 간 명품 쇼핑, 새로 산 차. 세린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윤주는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우월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어딘가 어색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윤주는 세린을 여전히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제 자신이 세린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정점은 항상 추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윤주는 그것을 곧 배우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윤주와 도연의 결혼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부였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도연의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업계에서의 입지도 더욱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너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 더 큰 프로젝트에 뛰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하는 동안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한번 실패하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윤주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도연이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보,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윤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큰 부자가 될 거야.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주는 불안한 예감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거래처가 파산했고 투자자들이 철수했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야. 부도. 그 단어가 윤주의 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부도라니?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실패했어. 대출금도 엄청나고 은행에서는 이미 압류 통지를 보냈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아버지 회사도 연대보증 때문에 위험해.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는데. 윤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도연의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은 그들의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자동차, 심지어 윤주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까지 모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도 연쇄부도를 맞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재벌가라고 불리던 그 집안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속도였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윤주와 도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 원룸은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의 거실만도 못한 크기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벽은 곰팡이가 슬어 있었으며 욕실은 좁아서 돌아서기도 힘들었습니다. 윤주는 그 작은 방 안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으며 운전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도 간신히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재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투자를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한 사업가에게는 누구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과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심지어 친척들까지
모두가 그들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주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겼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더 현명했으면 도연이가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은 부당했지만 윤주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나? 하루아침에 윤주는 다시 가난한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월세 방으로 이사한 윤주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밤낮 없이 채권자들을 만나며 빚을 갚으려 애썼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주는 세린을 떠올렸습니다. 세린.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 후 세린과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특히 파산 이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윤주는 세린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린이 자신의 몰락을 어떻게 생각할까? 동정할까? 비웃을까? 세린아, 시간 있어? 오랜만에 보고 싶어. 세린은 흔쾌히 만나주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윤주는 눈가가 붉었습니다. 세린은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주야, 힘들지? 들었어. 오빠 일.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 그 익숙한 말투, 고등학교 때 듣던 그 우월감이 섞인 목소리. 세린은 진심으로 윤주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안도감도 함께 있었어요. 결국 윤주는 다시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됐구나. 세린은 그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윤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린의 눈빛 속에 담긴 그 미묘한 우월감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세린이 주고 윤주가 받는 그 불편한 균형으로요. 세린은 윤주를 자주 만났습니다. 밥을 사주고 옷을 선물하고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윤주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세린의 말투는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윤주야,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챙겨줄게. 너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 밥은 제대로 먹어? 그 말들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갑기도 했습니다. 윤주는 느꼈습니다. 세린이 자신을 다시 아래에 두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세린은 윤주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윤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인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윤주는 포크를 든 채 멈췄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응. 나도 가끔 힘들 때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괜찮잖아. 힘내자. 윤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쓰디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너는 괜찮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주는 울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무기력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세린보다 아래구나. 세상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리며 안정을 추구합니다. 운명은 우리의 계획을 비웃듯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윤주와 세린의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윤주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세린은 정상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남편,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다시 찾아온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린의 삶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세리는 시댁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 화려한 공간은 차갑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린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고?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시댁의 사업이 무슨 말씀이신지. 중국 쪽 거래처가 부도를 냈어. 거기에 묶여있던 자금이 엄청났지. 그리고 최근 투자했던 프로젝트들도 줄줄이 실패했어.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 회수를 통보해왔고 시아버지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세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생각만이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시? 세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친정이 무너졌을 때 시댁이 구원의 손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댁의 안정성과 부유함이 그녀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최악의 경우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지. 파산? 그 단어가 세린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이제 막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막 윤주보다 나은 위치에 섰는데. 세린은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윤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윤주와의 비교가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열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세린은 그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주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비웃을까? 아니면 기뻐할까? 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린이 알던 윤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윤주의 눈빛에서 본 그 복잡한 감정들을 생각하면 세린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린의 집안은 급속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매각되었고 그나마도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부채를 갚고 나니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린의 친정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린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세린은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무너진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남편은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았습니다. 세린은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까? 윤주처럼?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윤주의 고통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졌던 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세린의 시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떨어져 시골에서 홀로 지내며 조용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도 뜸했고 제사 때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리는 시할아버지를 몇 번 뵙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명절 때 몇 번 정도였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고 세린과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세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슬픔보다는 막연한 공허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시할아버지에 대해 그녀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엄숙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홍만식은 이 유언장을 통해 제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고자 합니다. 세리는 별 기대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고 큰 재산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골의 작은 집과 약간의 예금 정도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계속 읽어내려가자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3건, 제주도 소재 토지 5필지, 그리고 증권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채권. 세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부동산, 제주도 토지, 주식과 채권? 검소하게 사신 시할아버지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변호사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핵심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손자 홍지훈과 그의 배우자 김세린에게 상속한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녀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 토지의 가치, 주식과 채권의 총액, 모든 것을 합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투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소하게 사시며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죠. 그리고 손자 지훈 씨를 특히 아끼셨습니다. 지훈 씨가 착한 여자와 결혼했다며 기뻐하셨고 세린 씨에 대해서도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시할아버지, 그녀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그분이 이렇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다니.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재산으로 새 출발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유산 정리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린의 삶은 다시 한번 극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의 회사 부채를 모두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린의 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갚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습니다. 세린아,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구나. 어머니의 말에 세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인? 그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시할아버지의 뜻밖의 유산이 없었다면
그녀의 삶도 윤주처럼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세린의 친정 아버지가 오랜 친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네 딸이 요즘 형편이 좋아졌다고 들었네. 이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나?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네. 세린의 아버지는 딸과 상의했습니다. 세린은 남편과 함께 그 사업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투자한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6개월 만에 투자금의 3배를 회수했고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세린의 친정 아버지는 그 사업의 주요 파트너가 되었고 다시 사업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세린의 시댁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새로운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시아버지도 컨설팅 일을 시작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린의 집안은 순식간에 회복됐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세린은 다시 부유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세상은 늘 세린 편일까? 윤주는 세린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투와 열등감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린은 언제나 운이 좋았고 언제나 다시 일어섰습니다. 반면 윤주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에서 기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 걸까? 한편 세린도 윤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린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윤주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세린은 윤주를 좋아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윤주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욕구도 있었습니다. 그게 세린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나는 나쁜 사람일까? 세린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지만 진심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고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세린은 윤주를 배려하려 했지만 그 배려 자체가 때로는 윤주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윤주는 세린을 친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여전히 자신과 세린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했지만 완벽한 우정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윤주와 나, 우리는 정말 친구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불편한 관계로 남을까? 세린은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주도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세린이와 진짜 동등해질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동등함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 그냥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건지도. 윤주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고민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진짜 해결책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투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상처가 오해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심은 끝내 사람에게 다다릅니다. 두 여자의 관계는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정일 수도, 가족 같은 관계일 수도, 혹은 앞으로 다시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인생이란 건 그저 함께 걸어가는 것 뿐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랫동안 풀지 못한 그 친구가 있나요?